통찰의 시대 에릭 캔델 지음 챕터 3-17 높은 수준의 시각과 뇌의 얼굴, 손, 몸 지각. 앞서 조건 형성 실험을 하는 행동학자들과 자연 환경에서 동물의 행동을 살펴보는 동물 행동학자들은 극단적인 자극이 유달리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었다. 1948년 영국의 동물 행동학자 니콜라스 팀베르허는 동료 로렌츠와 마찬가지로 어미 자식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다가 중요한 과정이 생물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발견했다. 팀베르허는 갈매기 새끼가 먹이를 달라고 할 때면 어미의 노란 부리에 난 눈에 확 띄는 붉은 반점을 쪼아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새끼의 쪼는 행위에 자극을 받은 어미는 뱃속에서 먹이를 개워내어 새끼에게 먹인다. 팀베르허는 이 붉은 반점을 신호자극이라고 했다. 새끼에게서 완성된 형태의 통합적이고 본능적인 행동, 즉 먹이를 달라고 하는 행동을 촉발하는 신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팀베르허는 새끼가 과장된 신호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검사할 실험을 고안했다. 첫 단계로서 팀베르허는 새끼에게 어미의 몸에서 떼어낸 부리만을 보여주었다. 새끼는 어미의 부리를 쪼아댈 때처럼 마구 이 부리의 붉은 반점을 쪼아댔다. 그것은 새끼의 뇌가 어미 갈매기의 몸 전체가 아니라 노란 물체에 찍힌 붉은 반점에 더 끌리도록 배선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빌라야누르 라마찬드라는 그것은 곧 진화가 단순한 과정을 선호할 수 있으며 노란 막대에 찍힌 붉은 점을 인지하는 것이 다른 갈매기를 어미로 인식하는 것보다 필요한 계산이 덜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리를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팀베르허는 새끼에게 붉은 점이 찍힌 노란 막대를 보여주었다. 부리와 비슷하지도 않은 단순하게 추상화한 대상이었다. 그런데도 새끼는 그것을 마구 쪼아댔다. 팀베르허는 또 다른 질문을 떠올렸다. 이 추상화한 부리를 수정하면 새끼의 반응도 달라질까? 팀베르허는 과장된 부리를 새끼에게 보여주었다. 노란 막대에 붉은 띠를 3개 그린 것이었다. 과장된 신호자극인 이 부리를 본 새끼는 붉은 반점이 하나인 막대를 보았을 때보다 더 흥분하여 쪼아댔다. 사실 새끼는 어미의 부리보다도 이 부리를 더 선호했다. 캐리커처, 만화, 기타 과장한 사례들에서 가장 강한 반응은 자연적인 자극에서 상당히 벗어난 자극을 접할 때 일어났다. 팀베르허는 이 현상을 신호자극의 강화 효과라고 했다. 아마도 그런 자극은 대단히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미의 부리에 있는 붉은 반점보다 새끼의 시각 뇌에 있는 붉은 반점 검출 회로를 더 강화하게 흥분시키는 듯하다. 2003년 리스 강연에서 빌라야누르 라마찬드라는 이렇게 시지각 기초 요소를 과장하는 것이 우리의 미술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갈매기처럼 인간도 특정한 시각 자극에 흥분 반응을 보이도록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한다. 어쨌거나 우리는 인간의 얼굴에 반응하고 입 사이에 숨은 오렌지색 과일과 붉은색 과일을 검출하도록 진화해왔다. 관람자가 특정한 얼굴과 색깔 패턴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화가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 기초 요소는 미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마찬드라는 이렇게 주장한다. 갈매기에게 화랑이 있다면 그들은 붉은 띠가 3개 그려진 이 긴 막대를 벽에 걸고 보면서 경탄하고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구입하고 그것을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부를 것이다. 강화는 갈매기의 부리 같은 선천적인 자극뿐 아니라 학습된 자극에 대한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험자는 선택적 보상을 통해 쥐에게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쥐에게 직사각형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레버를 누르도록 한 뒤 치즈 조각을 보상한다. 하지만 정사각형을 보여줄 때에는 쥐가 레버를 눌러도 보상을 하지 않는다. 처음 얼마간 조건 형성 과정을 거치고 나면 쥐는 정사각형보다 직사각형을 선호할 뿐 아니라 원래 훈련받은 것보다 더 과장된 직사각형, 즉 더 길쭉하고 가느다란 직사각형을 더 선호하게 된다.
즉 쥐는 직사각형이 더 과장된 것일수록 정사각형일 가능성이 더 낮다는 점을 학습한다. 갈매기가 노란 막대에 찍힌 붉은 띠에 민감한 식으로 쥐가 사변형의 종류에 천성적으로 민감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쥐는 조건 형성을 거치면 과장된 이미지에 강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자극에 대한 과장된 반응은 타고날 뿐 아니라 학습될 수도 있다. 우리의 중앙 얼굴반에 있는 세포들이 과장된 얼굴 특징에 강한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세포들이 해부학적으로 편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편도체는 감정, 기분, 사회적 강화를 조율하는 데 핵심이 되는 뇌 구조이다. 둘이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앙 얼굴반이 크리스와 곰브리치가 펼친 주장에 신경학적 토대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들은 마니에리즘 화가, 만화가, 더 뒤에 빈 표현주의 화가들이 사용한 얼굴 과장법이 성공을 거둔 이유가 뇌가 과장된 얼굴에 특히 더 반응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또 중앙 얼굴반의 세포들은 대부분 커다란 홍채에 특히 더 반응하며 그것은 얼굴의 재현에 눈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코코슈카가 자신과 알마 말러를 그린 2인 초상화를 다시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강렬한 인상을 주는지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커다란 눈이다. 두 사람의 눈은 코코슈카와 말러의 표정을 거의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다. 강화 효과는 형태뿐 아니라 깊이와 색깔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분명 클림트의 평면화한 그림에서 깊이의 과장을, 코코슈카가 그린 얼굴과 실레가 그린 몸에서 과장된 색깔을 본다. 게다가 코코슈카와 실레는 얼굴의 질감 속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신호자극의 강화 효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코코슈카는 무언가가 오기스트 포렐의 얼굴 왼쪽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지게 하고 왼손을 약간 아래로 떨구게 했음을 간파했고 그 세부 사항을 초상화에 그려 넣었다. 그 초상화를 본 사람은 즉시 그 세부 사항이 뇌졸중의 징후임을 알아차렸다. 미술에 대한 우리의 미적 반응은 단지 과장을 검출하는 것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팀베르언의 갈매기 새끼와 라마찬드란의 생쥐는 과장에 강하게 반응하지만 우리는 그 동물들이 미적 감각을 지닌다고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 사람들에게서 감정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다른 과정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얼굴 인식이 얼굴 전체와 얼굴의 과장된 특징 양쪽을 보는 데 달려있다는 깨달음은 뇌가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는 관점에서 얼굴에 반응하는 개념을 낳았다. 질리언 로즈와 린다 제프리는 우리가 얼굴을 인간 얼굴의 원형과 비교한 뒤 그 원형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얼굴을 구별한다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저 눈썹은 대다수 사람들의 것에 비해 더 덥수룩하지 않을까? 한쪽 눈이 다른 쪽 눈보다 더 작은 것이 아닐까? 따라서 허블과 비셀이 1차 시각 피질의 세포가 이미지를 선분과 윤곽으로 해체한다는 것을 발견했듯이 프리왈드와 차오는 측두엽에 있는 6개의 얼굴반 각각이 얼굴 인식이라는 특정한 과제를 전담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앞 얼굴을 인식하는 쪽으로 분화한 얼굴반도 있고 옆 얼굴 쪽으로 분화한 얼굴반도 있으며 어떤 얼굴이 평균 얼굴과 얼마나 다른지를 찾아내는 쪽으로 분화한 얼굴반도 있다. 또 감정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뇌 영역들과 연결되는 얼굴반도 있다. 프리왈드와 차오는 이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가 복잡한 형태를 지각하는 방식을 살펴본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내용과 관련이 있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우리는 다른 어떤 뇌 기능에서보다 더 얼굴 지각에서 뇌가 창작 기계라는 게슈탈트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안다. 뇌는 자신의 생물학적 규칙에 따라서 현실을 재구성하며 이 규칙은 상당 부분 시각계에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미술작품에 실린 얼굴에 형태적,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한 가지 이유는 얼굴 지각이 사회적 상호작용,
감정,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얼굴 지각은 다른 어떤 형태적 표상보다 뇌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 사회적 의사결정에 얼굴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프리왈드와 차오는 두 가지 의문을 떠올렸다. 얼굴반이 지각된 얼굴에서 감정에 관한 정보를 검출할까? 만일 그렇다면 얼굴반은 그 정보를 의사결정 및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다른 영역으로 전달할까? 그들은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숭이의 전두엽을 촬영했다. 그들은 새 얼굴반이 얼굴의 감정 표현에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또 한 얼굴반이 작업기억, 즉 얼굴의 이미지 같은 정보를 몇 초 정도 짧은 기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단기 기억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얼굴반의 신경세포는 해마와 연결되어 있다. 해마는 측두엽 안쪽 깊숙이 들어있는 영역으로 작업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전환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차오와 프리왈드는 이 얼굴반이 얼굴과 관련된 작업기억, 얼굴의 주의 기울이기, 얼굴 범주화, 얼굴에 관한 사회적 추론에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얼굴반은 초상화와 코코슈카가 시도했던 것처럼 얼굴의 표면 아래에 놓여있는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특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연결 패턴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듯이 뇌 기능 영상 연구로 원숭이에게서 발견한 얼굴반들이 사람에게서도 활성을 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일부 얼굴반은 편도체와 연결되어 있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의식적, 무의식적 감정을 조율한다. 따라서 차오와 프리왈드의 연구는 얼굴 지각이 촉발하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인지적 측면들을 얼굴 지각이 촉발하는 감정과 기분 상태의 무의식적, 의식적 과정들과 연결하는 중요한 단계다. 안면 실인증 연구와 그로스, 퓨스, 켄 위셔, 리빙스턴 학파의 연구를 결합하자 시각계가 얼굴에 주의를 집중하는 일부 영역 및 얼굴의 감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다른 영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되기 시작했다. 손과 몸은 뇌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표상되고 전달하는 정보도 서로 다르다. 얼굴이 감정 표현에 중요한 반면 손과 몸은 사람이 감정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려준다. 얼굴은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 몸은 주로 운동을 통해 정보를 전한다. 그래서 신경학자 베아트리커 더 헬더르는 이렇게 지적했다. 화난 얼굴은 주먹이 수반될 때 더 위협적이며 겁먹은 얼굴은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더 겁에 질린 듯이 보인다. 켄 위셔의 뇌 영상 연구는 후두엽의 선조체 외측 신체 영역의 신경세포가 인체의 이미지에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사실 몸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는 대단히 강력하며 우리가 다른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때조차 우리의 주의를 포착한다. 이것이 바로 구상미술이 역사적으로 우세했던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선조체 외측 신체 영역이 타인의 존재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측두엽 바로 옆 영역은 생물학적 운동, 즉 사람과 동물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 영역은 1998년 퓨스와 데이비드 페레트가 발견했다. 그들은 신체 부위와 연관되지 않은 운동보다 눈과 입의 운동, 팔다리의 운동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일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 케빈 펠프리는 상측 두구가 개인의 주의가 집중되는 지점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하거나 회피하는 욕구를 알아냄으로써 개인의 주시 방향을 해석한다고 제안한다. 얼굴의 주시 방향과 얼굴의 감정 표현은 결합되어 관람자의 주의를 포착한다. 따라서 초상화는 얼굴과 표정만이 아니라 얼굴이 바라보는 곳에도 우리의 주의가 향하도록 한다. 운동은 극도로 많은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다른 단서들이 없을 때 무언가가 움직이는 방식은 움직이는 것이 사람인지 아닌지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의 정신생활과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포함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 1973년 군나르 요한소는
학생의 주요 관절에 작은 전구 14개를 부착한 뒤 어둠 속에서 움직이라고 하고 촬영했다. 영상은 움직이는 비점 하나로 시작하여 14개가 모두 켜진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보여준다. 움직이는 비점 하나만 보일 때에는 그 운동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모든 비점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정적인 물체라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모든 비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하나의 형상이 출현한다. 게다가 우리는 그 형상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그 또는 그녀가 달리는지 걷는지 춤추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행복한지 슬픈지도 알아차릴 수 있다. 사람들, 심지어 생후 넉 달밖에 지나지 않은 유아도 무작위로 움직이는 비점들보다는 형상을 이루어 움직이는 비점들을 더 쳐다볼 것이다. 즉, 사람들은 비생물학적인 운동보다 생물학적 운동을 지켜보는 쪽을 선호한다. 우리 뇌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내기 위해 모든 가용 단서를 활용하도록 진화해왔다. 프로이트의 직관적 통찰과 크리스와 곰브리치의 체계적인 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감각계를 더 엄밀하게 세포 수준에서 분석하기 시작했다. 특히 리처드 그레고리와 데이비드 만은 인간의 지각을 상향식 게슈탈트 심리학과 하향식 가설 검증과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우리 감각계가 창의적이라는 것, 얼굴 표정, 손 위치에 관한 가설을 만들어내고 신체 운동이 중요하며 생물학적 운동과 비생물학적 운동을 구분하는 것을 세포 수준에서 입증함으로써 이 신경과학자들은 우리를 마음이라는 사적인 극장의 무대 뒤로 데려갔다. 네.